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미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내릴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줄겠다. 일단 나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이제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징표인 건지, 사실은 더 궁금한 건 주가가 떨어지냐, 아니면 오르냐, 뭐,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냐? 그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코너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을 직접 기사로 써주셨더라고요. 봅시다. 경기 침체 없다면 73% 상승. 30년간 미국 금리 인하 후 증시 봤더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대로 이분이 기자분들이 참 우리가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못하는 거를 정리를 잘 해줬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한번 왕개미 연구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95년, 와, 이 정도면 많이 봤네요. 2005년, 2015, 30년에, 과거 30년 동안, 정책 금리가 6%, 5%, 6%, 1%, 5%, 0%, 2%, 0%, 5%,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인데, 미국의 주식 시장이 여기 주황색인가 봐. S&P 500이네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금리를 내릴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금리 내릴 때 떨어졌다가 또 쭉 같이 올랐다가 근데 여기는 또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고 그죠? 어떠한 일이 있었냐? 1995년에서 97년까지 이 IMF 저도 기억하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98년부터 99년까지 롱텀 캐피털 LTCM 사태 아시죠? 이 아주 초단위의 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이기려는 그런 퀀트 투자의 일종의 시초 같은 거였는데 이게 이 파산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제가 이제 새끼 펀드 매니저가 됐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잘 기억하시는 최근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코로나 위기 때마다 이 30년 동안 5번 금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에 한 번씩 금리를 내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자, 봅시다. 어, 1995년 이후 5차례 금리 인하 국면이 있었다. 이 미국의 경기를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하는 전미경제연구소 NBER 기준 5차례 금리 인하기 중 95년과 98년은 경기 확장기에 속했고 2001년, 2007년, 2019년은 경기 침체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볼까요? 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 상황이에요. 평균을 먼저 볼까요? 평균. 금리 인하 기간은 19개월이고 금리 인하폭은 2.85%. 평균적으로 S&P 500은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 S&P 500 올랐어요. LTCM 사태 때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위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LTCM 사태는 좀 아주 작은 위기죠. 여기 5개에 비하면, 그죠? 근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거는 모두 다 미국이 해당되는 위기였죠. 이때는 보면은 금리 인하 폭이 5%, 5%, 2.5% 해가지고 모두 다 S&P 500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뭐 파월 의장이 연착륙 이내 아직은 뭐 경기가 좋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거 참.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침체가 없다면 주가는 오르고. 그죠?
침체기에는 부정적이다. 금리랑 뭐랑 상관없이 경기가 좋냐 나쁘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경기를 누가 판단하냐?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조선일보 기사만 보고 넘기면 하수야, 하수. 자, 하수가 안 되려면 저처럼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전미경제연구소 관련된 기사예요. 이거는 옛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려고 진짜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봅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가 침체다라고 하면 주가 떨어질 거고,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럼 전미경제연구소가 어떻게 말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20세기 초에 설립된 NBER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 침체 시작과 끝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하에 경기순환판단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데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자 8명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2분기 연속 GDP 성장률 감소를 경기 침체 지표로 인정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GDP뿐 아니라 고용, 소득, 지출, 산업생산 등 67가지를 모두 동등하게 검토하여 판단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NBER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요놈들은 경제가 침체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것만 알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아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의 백미가 여기에요. MBER이 실시간으로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의 고점과 저점에 대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지난 뒤에 발표가 나왔다.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나중에 수정되는 경우가 많고 가용한 모든 수치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NBER의 설명이다. 그래서 신문사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위원회를 사후 시신을 검사하는 검시관에 비유했다. 자, 그러니까 NBER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판단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다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있잖아요. 2023년이 지나고 보니까 침체였어요. 2021년은 경기 호황이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다 저떻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권위 있는 경제학자 8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판단해 본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랑 상관없이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지고 경제가 좋으면 주가 오를 것인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기업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겠다. 경제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시장이 떨어져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주식과 펀드가 있듯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시니까 공부할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두 분기 연속 GDP 성장률 감소를 경기 침체의 기술적 지표로 인정한다. 근데 저는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요? 두 분기 연속 GDP 성장률 감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거야? 아니면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는 거야? 아니면 성장률이 플러스였는데 조금 둔화됐다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됐다는 거야? 모르겠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뉴스 보고 지나치는 거야. 기자들이 해석해 준 대로 그냥 외우는 거야.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 투자하면 절대로 돈 벌 수가 없다. 그럼 궁금해해야 돼요. 이게 뭐지? 두 분기 연속 GDP 성장률 감소?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지만 호기심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전 또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중수야. 고수가 되려면 거시경제의 고수가 되려면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저는 근데 고수가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자, 또 다른 기사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 웃겨.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에,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전년 동기 비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의 변화를 순발력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24년 3분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요때 GDP를 작년 2023년 3분기랑 비교해 보자는 거야.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추석 때는 휴가 많이 가니까 여름에는 일 별로 안 하니까 같은 계절, 같은 월만, 같은 분기만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만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금리, 미국의 S&P 500을 보려면 이거랑 관계없어요. 자, 다음. 전분기 대비 방식은 최근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정책 대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방식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2024년 3분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작년 거 비교하면 뭔가 이렇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긴 용이하지만 너무 옛날 거랑 비교하는 거 아니냐. 2024년 2분기 바로 전분기 3개월 전이랑 비교해서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전분기 대비 방식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성장률과 비교하기 편하다는 것으로 미국이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국을 알고 싶었잖아요. 미국은 이 방식이라는 거야.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었냐고. 2024년 3분기에서 전분기 2024년 2분기랑 비교를 하긴 하는데 요거를 3개월치를 보지만 우리가 1년짜리로 늘려서 보잖아.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1%가 변화를 했다면 대략 1년 동안은 4%를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은 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어느 정도 변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1% 변화한 걸 가지고 4%로 쭉 늘려서 해보자. 이걸 연율화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사용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장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성장률이 플러스인데 감소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적자 전환하는 거냐, 이걸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율로 분기 단위의 계산을 한 다음에 전분기랑 비교를 한 다음에 연율로 환산을 하고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예측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는데 시간을 써야 돼. 싫으면 딴 사람한테 맡겨, 전문가한테. 쓸데없는 유튜브 보고 쓸데없이 신문 보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난 이걸 알아두고 싶어라고 한다면 최소한 신문 기사를 볼 때 타고 들어가서 이게 정말 궁금한 게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신문 기사를 쓴 기자의 말대로만 믿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댓글의 반응만 보고 있는 건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경제를 읽고 있는지가 나오게 됐습니다.